단순한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현실적인 한 여자의 몰락에 관한 기록을 시작해 볼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톱스타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게 사회적 타살을 당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처절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고성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믿고 거대 권력인 박진석 회장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 회장은 단 한 번도 그녀와 마주치지 않고도 그녀의 숨통을 조여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유튜브와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 오늘은 고성이라는 한 인물이 유튜브라는 최후의 보루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면 최근 벌어진 고성희 박진석 사태의 모든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녀는 법정이 아닌 카메라 앞을 택했는지, 그리고 박진석 회장은 어떻게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녀를 사회에서 지워버렸는지 지금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성희가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고성희라면 박진석의 비리를 밝힐 수 있을 거다라며 엄청난 기대를 모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디지털 광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두드리거나 언론사에 제보를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를 향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고성희는 이 유튜브라는 도구를 자신의 디지털 작두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내가 직접 대중과 소통하며 권력자의 민낯을 까발리면 대중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위험한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구독자가 많고 시청자 수가 높으면 그게 곧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유튜브의 조회수는 양날의 검과 같거든요. 사람들은 당신의 정의로움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고성희는 이걸 몰랐습니다. 자신이 박진석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순간 자신은 투사가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요. 대중은 언제나 더 큰 자극을 원하고 그 자극이 충족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칼끝을 돌려 주인공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사건의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해 볼게요. 고성희는 자신의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첫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 대신 수수한 차림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여러분, 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박진석 회장을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 찼죠.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회장이 자신에게 했던 가스라이팅, 기업 내부의 비자금 조성, 정황들을 하나둘씩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세상의 주인공이었고 박진석은 곧 무너질 악당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폭로의 이면에는 아주 차가운 법적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지 단 30분 만에 고성희의 이메일함에는 박진석 회장 측 법무법인이 보낸 방송, 중지민 명예훼손 다처분 신청 통지서가 도착해 있었거든요. 박 회장은 고성희의 입을 막기 위해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시스템을 공략했어요. 저작권 위반, 허위사실 유포,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등 수십 가지 항목으로 그녀의 채널을 신고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진실을 말하는데 왜 채널이 막히나요? 라고요. 유튜브는 법원이 아니거든요. 논란이 생기면 일단 채널을 정지시키고 검토하는 게 그들의 원칙이에요. 박진석 회장은 이 허점을 정확히 찌른 겁니다. 고성희가 다음 폭로를 준비하던 그날 저녁, 그녀의 채널은 수익 창출 둥지를 넘어 계정 일시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확성기가 빼앗긴 거예요. 이때 고성희가 느꼈을 공포를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카메라를 보고 소리를 질러도 이제는 그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박진석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고성희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정교한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말하는 게 진짜일까라는 의문을 대중의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 그녀의 과거 사생활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들을 레카 유튜버들에게 익명으로 흘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고성이가 말하는 박진석의 비리보다 고성이라는 여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예전에 누구랑 사귀었다며 해외에서 애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같은 가짜 뉴스들이 진짜 뉴스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게 바로 박진석이 설계한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거대한 권력의 횡포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한 연예인의 추잡한 과거사라는 가심만 남게 된 거예요.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보조 채널을 만들고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여론의 흐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이제 증거를 가져와라. 너도 깨끗한 척하지 말아라며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죠. 고립. 그것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성이는 사방이 막힌 방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레카 유튜버들이 그녀의 집 앞을 지키며 생중계를 하고 있고 안에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박진석 회장은 이제 마지막 치명타를 준비합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 바로 숨겨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낼 준비를 마친 겁니다. 과연 고성이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택한 유튜브라는 최후의 보루가 결국 그녀의 무덤이 되고 말까요? 박진석 회장이 준비한 그 소름 돋는 과거 폭로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고성이의 멘탈이 서서히 붕괴되는 그 찰나의 순간과 박진석 회장이 던진 독사과가 어떻게 그녀의 삶을 마비시켰는지 아주 소름 돋는 디테일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제 박진석 회장의 진짜 무서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 가장 잔인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폭언?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 상대방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뱉는 말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박진석 회장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거였어요. 고성이가 유튜브에서 눈물의 폭로를 이어갈 때 박 회장은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성이의 영상 아래에 달리는 댓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내세요. 박진석 처벌하자라는 응원이 대다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고성희 씨 5년 전 독일에 왜 갔던 거예요? 예전에 돌았던 그 소문. 진짜인가요? 같은 정체 모를 질문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박진석이 설계한 독사과 전략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대중의 마음속에 의구심이라는 씨앗을 심는 거죠. 박진석은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과거, 바로 숨겨진 아이에 대한 단서들을 아주 정교하게 흘리기 시작합니다. 직접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익명 커뮤니티에 나 고성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고 레카 유튜버들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냅니다. 증거요?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진 몇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대중은 원래 본질보다 자극적인 뉘시하기에 더 열광하거든요. 고성이가 박진석의 비리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입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정의로운 척하더니 뒤에선 애를 숨기고 있었다고? 박진석이 나쁜 게 아니라 고성이가 그냥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방송을 켜서 이건 조작이다, 박진석의 계략이다 라고 해명하지만 이미 의심의 눈이 먼 대중에게는 그 해명조차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유튜브 채널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박진석의 법무팀은 고성이가 언급한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무더기로 넣었습니다. 구글 본사 정책을 이용해 채널의 수익 창출을 막아버리고 경고를 누적시켜 채널 자체를 날려버릴 준비를 마친 거죠. 결국 고성이는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처참하게 고립됩니다. 어제까지 그녀를 응원하던 구독자들은 이제 가장 잔인한 악플러가 되어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녀의 집 주소는 이미 인터넷에 다 퍼졌고 현관문 앞에는 배달되지 않은 음식들과 욕설이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차기 시작하죠.
소통의 창구였던 유튜브는 이제 그녀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선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이성을 놓아버리거든요. 고성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오직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광기 어린 복수심만 남게 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존재이자 지역의 전부인 은호에게로 향합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 지옥에 갈 순 없지. 박진석,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망가뜨려 줄게. 그녀는 이제 단순한 폭로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을 든 약탈자가 되어 은호의 주변을 맴돕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병마와 싸우며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지역에게 고성이의 발악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켜야 할 게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은 지금까지 고성이를 한때의 동료이자 선후배로 생각하며 예우를 갖춰왔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은호를 건드린 순간 지역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지막 선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던 지역이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말리고 간호사는 당황하지만 지역의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집니다. 선배라는 이름으로 봐주는 건 여기까지야. 지역은 이제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나 오직 은호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과연 몸도 가누기 힘든 지역이 광기에 휩싸인 고성이와 거대 권력 박진석 사이에서 어떻게 은호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이가 준비한 마지막 일격은 무엇일까요? 고성이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암전되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대중의 환호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고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유튜브라는 공간은 이제 그녀의 처절한 몰락을 생중계하는 단두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단순히 돈을 잃거나 명예를 잃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내뱉는 모든 진실이 거짓으로 치부되고 세상 그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즉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인간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지금 고성이가 딱 그런 상태예요. 텅 빈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스마트폰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빛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악플들, 애는 어디다 숨겼냐, 박 회장한테 돈 뜯으려다 실패하니까 쇼하는 거 봐라, 가식적인 눈물, 역겹다 같은 글들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죠. 그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분명 박진석의 비리를 폭로했는데 사람들은 왜 그 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과거에만 열광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바로 박진석 회장이 노린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거대 담론인 기업의 비리를 한 여자의 부도덕한 과거라는 자극적인 가십으로 덮어버린 거죠. 대중은 원래 거대 악의 구조보다는 내 옆집 여자의 은밀한 사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박 회장은 그 천박한 대중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용한 겁니다. 고성이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연락을 끊었고 소속사조차 그녀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손절했으니까요. 완벽하게 고립된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왜 나만 죽어야 해? 나를 이렇게 만든 박진석,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똑같이 파괴되어야 해. 이 뒤틀린 복수심은 결국 가장 약하고 가장 소중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박진석의 아킬레스건이자 지역이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존재 은호입니다. 고성이는 알고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에게 정면으로 들이받아봐야 이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요. 이미 여론은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호를 건드린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박진석에게는 가장 뼈아픈 타격이 될 것이고 자신을 외면한 지역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은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은호가 자주 가는 카페, 작업실, 심지어 집 앞까지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멀리서 은호를 지켜보는 고성이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스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맹수 혹은 모든 것을 잃고 광기만 남은 사냥꾼의 눈이었죠. 어느 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리에서 은호가 혼자 작업실을 나설 때였습니다.
고성이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합니다. 구두 소리를 죽이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요. 은호는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지만 고성이는 이미 골목 어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은호의 등 뒤로 서늘한 공포가 스며듭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증오하고 있다는 그 본능적인 공포 말이에요. 이 소식은 곧바로 지역에게 전해집니다. 은호의 불안한 전화를 받은 지역의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지역의 몸 상태는 최악입니다. 투병 중인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혼자 서 있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지역에게 자신의 생명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나 때문에 은호가 다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지역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죠.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침대 모서리를 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자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옷장에 걸린 외투를 걸치고 떨리는 손으로 자동차 키를 집어듭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요. 지금까지는 선후배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한때 동료였다는 측은지심으로 그녀를 대우해왔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비열한 짓을 해도 지역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은호를 위협하는 순간 고성이는 지역에게 더 이상 선배도 동료도 아닌 반드시 제거해야 할 포식자일 뿐입니다. 지역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의식이 멀어지려 할 때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팁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은호를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어. 그의 눈빛에는 투병 중인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형형한 살기가 감돕니다. 이건 단순히 은호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넘어선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결의입니다. 한편 고성이는 이제 은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은호의 스마트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뿐. 그러다 들리는 한마디, 너만 행복하면 안 되지. 그렇지? 소름 끼치도록 낮은 고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공포에 질려 길가에 멈춰 섭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고성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무언가. 고성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호를 향해 걸어옵니다. 내가 없으면 박진석도 지혁이도 다 무너질 거야. 그렇지, 내가 사라져야 이 지옥 같은 게임이 끝날 것 같아. 고성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인은 확고했습니다. 은호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힙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고성이가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 멀리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멈춰 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얼굴에 지역이 내립니다.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 차 문에 몸을 기대고 서 있지만 고성이를 노려보는 눈빛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만해, 고성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오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멈칫합니다. 자신이 알던 다정하고 예의 바른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자,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지역은 과연 광기에 휩싸인 고성이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대치를 지켜보고 있을 또 한 사람. 박진석 회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려 할까요? 진짜 소름 돋는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역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실 겁니다. 자, 이 빗줄기 사이로 흐르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지역의 손은 차 문을 잡은 채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통증이 밀려오고 시야는 자꾸만 흐릿해지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아요. 반면 고성이의 손에는 날카로운 커터칼이 쥐어져 있죠.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와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자의 처절한 영혼의 부딪힘이에요. 고성이는 비웃습니다. 너 지금 내 몸이나 챙겨.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몰골로 누굴 지키겠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조소, 그리고 한때 동료였던 지역에 대한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진 서늘함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은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선배, 여기서 멈춰요. 더 가면 돌아올 길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서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장 흐뭇하게, 그리고 가장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 바로 박진석 회장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애초에 왜 고성희의 과거를 그토록 잔인하게 터뜨렸을까요? 단순히 그녀를 매장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박 회장의 계산은 훨씬 더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지역이나 은호를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성희가 지역이나 은호를 가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대중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박진석 회장의 비자금이나 기업 범죄는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미친 전직 유튜버의 칼부림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게 되겠죠. 박 회장은 고성희를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덮을 거대한 연막탄을 터뜨린 셈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을 겁니다. 고성희가 은호를 습격했다는 소식, 지역이 그 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 박 회장에게 이들은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장기판의 말들에 불과해요. 지역이 목숨을 걸고 은호를 지키는 그 숭고한 순간조차 박 회장에게는 계획대로 되고 있군이라는 미소를 짓게 만드는 비즈니스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골목길로 돌아와 봅시다. 지역은 가슴을 움켜쥐며 각혈을 합니다.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셔요. 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지역을 붙잡으려 하지만 지역은 손을 뻗어 그녀를 뒤로 밀어냅니다. 오지 마, 은호야. 넌 절대 이거 보지 마. 지역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잦아들었지만 고성희를 향한 눈빛만큼은 더 강렬해집니다. 선배가 말한 그 지옥.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니까 은호는 건드리지 마. 이건 협박이 아니라 애원이었고 동시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순간 멈칫합니다. 지역의 눈에서 본 건 공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깊은 슬픔이었거든요. 왜 너만 그렇게 고결한 척해? 너도 결국 박진석 밑에서 일하던 사냥개였잖아. 고성희가 소리를 지르며 칼을 치켜든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진석 회장이 미리 배치해둔 경찰일까요? 아니면 지역이 미리 준비한 마지막 고험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역이 병실을 나서기 전 누군가에게 남겼던 의문의 전화를 떠올려야 합니다. 지역은 단순히 몸으로 막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고성희를 멈추고 박진석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을 진짜 반격을 준비해뒀던 거예요. 자,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고성희는 칼을 떨어뜨린 채 주저앉습니다. 상황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고성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거든요. 그리고 지역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지역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작은 녹음기 하나. 그 안에는 고성희의 자백뿐만 아니라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를 어떻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자극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박진석이 설계한 판 자체를 깨버릴 폭탄을 제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지역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녹음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박진석 회장의 철옹성 같은 왕국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거대 악과 그에 맞서는 한 인간의 처절한 증명으로 나아갑니다. 병원 응급실의 그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비프음이 가득한 공간. 지역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지역의 심장은 멈출 듯 위태롭게 뛰고 있는데 그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작은 녹음기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심장박동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녹음기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조작도 쉬운데 그게 증거가 되겠어? 라고요. 하지만 지역이 준비한 건 단순한 음성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희의 울부짖음과 함께 박진석 회장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파괴하고 범죄의 길로 등 떠밀었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법적인 증거를 넘어 박진석이라는 인물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도덕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역이 의식을 잃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은호는 지역의 손에서 떨어진 그 녹음기를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가 결심한 건 단 하나였어요. 지역이 목숨과 맞바꾸려 했던 이 진실을 절대로 묻히게 두지 않겠다는 것. 은호는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의로운 언론인들을 찾아가는 대신 아주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지역이 그토록 강조했던 여론의 정면 돌파를 택한 거죠. 여러분,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를 무너뜨릴 때 썼던 무기가 뭐였죠? 바로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한 여론 조작이었잖아요. 은호는 이제 그 무기를 그대로 박 회장에게 돌려주기로 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녹취 파일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기 시작합니다. 박진석 회장의 실체, 그리고 고성희를 괴물로 만든 설계자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자,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제까지 고성희를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이제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녹취록 속에서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의 숨겨진 과거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고 그녀가 은호를 습격하도록 은밀하게 암시를 주는 아주 치밀한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성희, 내가 살 길은 하나야.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을 다 치워버려.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이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진석이라는 거물은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영상을 확인한 박진석 회장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평소라면 냉정함을 유지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을 부르르 떨며 비서실을 향해 소리를 지르죠. 당장 저 영상 내려, 구글에 연락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언론사들 입마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터진 둑은 막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 대중은 이제 범죄자 고성희가 아니라 피해자 고성희와 절대악 박진석이라는 새로운 구도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최후의 도박을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면서도 끝까지 추악함을 버리지 못해요. 그는 자신의 거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윗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녹음기는 불법 도청에 의한 것이니 증거 능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동시에 지역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그를 격리시키려 합니다. 지역이 깨어나서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모든 치부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테니까요. 하지만 박 회장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심은 기술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지역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은호와 박진석의 횡포의 염증을 느끼고 돌아서기 시작한 기업 내부의 조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고성희마저 유치장 안에서 지역의 희생 소식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죽더라도 박진석 그 인간만큼은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 고성희는 이제 박 회장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내부 문건들의 위치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병실 안, 수많은 기계장치에 의존해 숨을 몰아쉬던 지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떠지는 그 순간 은호는 직감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요. 지역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은호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박진석을 끝낼 시간이야. 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가 박진석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역, 그리고 뒤늦게 참여하는 고성희까지. 이 세 사람의 마지막 전쟁터는 유튜브도 골목길도 아닌 바로 법정이 될 겁니다. 박진석 회장은 과연 어떤 교묘한 법꾸라지, 전술로 빠져나가려 할까요? 그리고 지역이 숨겨둔 진짜 라스트 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박진석 회장이 아직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법전 위에 존재하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를 개인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으러 갑니다. 지역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는 그 순간
박진석 회장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될 정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무대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아스팔트 골목길에서 엄숙하고도 숨막히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법정이라는 곳이 참 묘해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지만 때로는 누가 더 비싼 변호사를 썼느냐, 누가 더 법의 허점을 잘 파고드느냐에 따라 진실이 뒤바뀌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박진석 회장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아주 당당했어요. 맞춤 정장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모양,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그의 뒤에는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드림팀이죠. 그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역이 목숨 걸고 가져온 그 녹음기를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능력이 없는 쓰레기로 몰아붙일 만반의 준비를요. 재판이 시작되자 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아주 교묘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피고인 박진석은 고성희를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고성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폭주한 것이죠. 지역의 녹음기 역시 동의 없이 녹취된 것이기에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논리는 명확했어요. 고성희는 미친 여자고 지역은 시한부 인생의 울분을 박 회장에게 화풀이하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이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화려한 법률 용어 뒤에 숨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박 회장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대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 밖에는 수백 명의 시민과 유튜버들이 모여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고 댓글창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냉혹한 곳이죠. 재판이 박 회장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려던 그때 법정의 뒷문이 무겁게 열립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지역이 등장합니다. 코에는 산소줄을 끼우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증인석에 앉자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이 비웃듯 묻습니다. 증인은 현재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하죠? 지역은 천천히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제 몸은 죽어가고 있을지 몰라도 제 기억과 이 안에 담긴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져온 녹음기가 불법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녹음은 제 개인 녹음기로 한 게 아닙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자신의 집무실 보안을 위해 설치했던, 하지만 본인만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고성능 도청 방지 시스템의 역기록을 복구한 겁니다. 회장님, 기억하시죠? 비자금 관리를 위해 누구도 믿지 못해 본인이 직접 설치하신 그 장비 말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십니다. 그 장비는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폐쇄형 시스템이었지만 지역은 박 회장의 사냥개로 살면서 그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몰래 확보해 두었던 겁니다. 이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보안 시스템 기록이 되는 것이고 공익 제보의 성격을 띠게 되어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지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성희 이사님의 과거, 그 숨겨진 아이에 대한 진실도 이제 밝혀야겠습니다. 회장님은 그 아이가 고성희 이사님의 치부라고 하셨죠? 아니요. 그 아이는 회장님이 고성희 이사님을 묶어두기 위해 강제로 해외로 보내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회장님의 추악한 욕망의 증거 아닙니까? 법정 안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고성희의 사생활인 줄 알았던 숨겨진 아이 사건이 사실은 박 회장의 인권 유린과 강압에 의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고성희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킨 과거가 사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박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미소 짓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법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무겁게 지역과 은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박진석 같은 인물이 이 정도로 무너질 사람인가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던 핵심 측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밑에 사람들이 과잉 충성을 한 것이다 라는 그 뻔한 수법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법정의 모니터에 새로운 영상 하나가 재생됩니다. 지혁이 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마지막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눌러 세상에 퍼뜨렸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 속에는 박 회장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명단이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자신이 죽을 것을 대비해 자신이 아는 모든 치부를 세상이라는 거대한 서버에 영원히 박제해버린 것이죠. 이제 박진석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그를 지탱하던 정계와 재계의 인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건 쥐들이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지혁은 은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은호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다 끝났어. 그 말과 동시에 지혁의 고개가 힘없이 떨궈집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을 다했기 때문일까요? 구급대원들이 달려들고 법정은 다시 아수라장이 됩니다. 과연 지혁은 이 승리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박진석 회장은 감옥이라는 창살 뒤에서 어떤 마지막 발악을 준비할까요? 진정한 인과응보란 무엇인지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잔해를 치우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박진석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벽이 단 몇 개의 녹음 파일과 한 남자의 목숨을 건 증언으로 무너졌을 때 세상은 잠시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박진석의 구속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고 그와 결탁했던 정계 인사들은 앞다투어 나는 몰랐다며 꼬리를 자르기 바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가 꺼진 뒤 화려한 조명이 사라진 그늘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박진석 회장의 최후를 들여다볼까요? 그는 지금 0.7평 남짓한 차가운 독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평생을 수천억 원의 자금을 주무르며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그에게 이제 허락된 건 딱딱한 플라스틱 식판과 정해진 시간에만 나오는 텔레비전 뉴스뿐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비서실을 찾고 변호인을 불러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의 부름에 달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줄이 끊기고 권력이 사라진 거인은 그저 초라한 노인에 불과하다는 걸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박 회장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신체적인 구속이 아니에요. 바로 무관심입니다. 어제까지 자신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던 세상이 이제는 자신을 지나간 악몽 정도로 치부하며 빠르게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매일 밤 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습니다. 이게 바로 지혁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형벌, 사회적 소멸입니다. 그럼 고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를 위협했던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 짓던 가식적인 미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지혁에게 긴 편지를 썼다고 해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를 괴물로 만든 건 박진석이었지만 그 괴물을 키운 건 결국 나의 허영심이었어. 라고 말이죠. 고성이는 이제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수의를 입고 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과거와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숨겼던, 아니 자신이 외면했던 그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영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셈이죠. 그녀는 이제 스타 고성이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이자 죄를 뉘우치는 한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지혁과 은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법정에서 쓰러진 지혁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지혁 스스로가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은호의 손을 잡고 아주 힘들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끝까지 옆에 있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남긴 건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안전한 세상이야. 그거면 됐어. 은호는 대답 대신 지혁의 여윈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지혁은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혁이 떠난 후 은호는 슬픔에 잠겨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진실의 기록들을 정리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권력에 의해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 여론 조작으로 삶이 파괴된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지역이 선물해준 용기를 바탕으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강인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긴 싸움 끝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박진석의 몰락, 고성희의 참회, 아니면 지역의 희생? 제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회복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고 무너진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은 결국 승리하고 진실은 가려진다고요. 하지만 고성희와 박진석,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실은 아주 느리게 걷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배달하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생을 통째로 바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1시간에 걸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비극과 승리의 기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으셨나요? 단순히 자극적인 드라마 한 편으로 기억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박진석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다른 지역에게 응원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